네, 이어서 한치우의 이슈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MBNTV 투자경제연구소 한치우 수석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 자세하게 살펴볼 거 있습니까? 오늘도 승질나는 날인데. 네. 오늘 상당히 약세 흐름으로 좀 펼쳤던 우리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좀 여파가 좀 껴있는 모습인데요. 증시만 그래요. 우리 좀 전에 저 그렇죠, 코인 코인까지도. 또 봤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 복장 터지는 일이 아마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 복장이란 게 배가 이제 터진다는 거죠. 가슴이 터진다 뭐 이런 소리인데. 아이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네. 복장이 터진다고 속이 상한다고 또 계속 하락세라고 포기해 버린다면 네. 아예 장에 안 들어오시는 게 좋고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네. 매달 정기 적금을 가입하셔서 저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저희가 투자 정보를 드립니다. 네. 여기서는 버는 투자 정보뿐만 아니라 지키는 투자 정보, 각종 투자하는 방법, 또 다른 분야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투자자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좀 명쾌한 해답을 준비해 주신 분 모셨습니다. 바로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중간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셔서 좀 늦게 오셨다는데. 네. 자, 그럼 우리 날카롭게 김종효 전문위원의 지식과 정보를 좀 빼먹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증시 고용지표가 너무 좋다고 3.7 예상인데 3.5로 나왔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갑자기 금리 피벗하는 거 다시 좀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키이우요 거기에다 막 미사일을 쏴대갖고 막 지금 막 국민들이 온통 이제 고민에 빠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란은행 영국 총리께서 갑자기 해서 영란은행 막 혼란이 왔잖아요. 네. 자, 우리나라도 금통위 하잖아요. 네, 뭘 그렇죠. 봐야 됩니까? 근데 일단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금통위를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곧 할인율이니까 결국 자산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할인율의 고점이 연말 고점이 정해져 있다면 이와 관련된 악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고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연준 피봇 얘기하는데요. 네. 뭐 연준에서는 피봇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의 상단이 올 연초에 나왔던 게 3.25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4.75, 뭐 5까지도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의 상단이 계속 올라가면서 소위 기술주들은 계속 눌리고 거기다가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될 만한 새로운 악재, 뭐 제가 아마 여기 3주 전인가요?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영국 이슈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그렇죠.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우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가겠다고 했던 이 금리의 움직임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금리가 얼마죠? 지금 2.5인가요? 네, 그렇죠. 2.5죠. 그럼 우리 지금 0.5 올리는 걸 지금 스텝을. 다들 맞아요. 이야기들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3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3 갖고 우리가 미국이 또 이제 다음에 올리게 되면 4.5, 4.7로 가면 우리 견딜 수 있어요? 저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과거 뭐 한때는 150bp까지 미국과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높았지만 역전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대로 벌어졌을 때는 150bp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죠.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쵸.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100bp 이상을 벌려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50bp 정도 올리는 거 확실시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하고 11월 달에 하게 되면 미국은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미국이 75 두 번을 연이어서 올린다라고 보면 우리랑 격차가 꽤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50bp 정도 올리는 것은 시장이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의 금리 움직임의 변동폭이 미미하지만 우리는 국채 3년물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자로 나타난
금리의 전체적인 추이가 지금 회색 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10월 7일 날 측정한 국내 3년물부터 국고 50년물까지의 그 금리의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될 텐데 장기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단기채 중심으로 빠르게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 형태를 봤을 때 50bp는 반영한 거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월 달에도 50bp를 또 올릴 거냐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을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이후에 미국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임시회의를 열어서 또 할 거냐. 그렇지 않다면 11월 회의에서 미리 아주 강하게 당겨놓고 미국이 얼마 올리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흐름을 볼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번에 금리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뭐 취약지구 그게 뭐 자산 시장이 됐든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되었든 부동산 시장이 되었든 소위의 이제 금리에 민감한 여러 자산 시장들이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50bp 뭐 빅스텝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창용 총재의 회의 이후의 발언들 다음 회의에서 정말로 또 50bp나 75bp를 갈 수 있는지 어떠한 뉘앙스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보고 있어서 금리 취약지구, 재무 취약지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현재 스텝에 따라서 우리도 좀 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임시회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좀 그 갭을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2월에 가서 우리가 임시회의도 할 수 있다고 우리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미국이 75, 75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우리가 임시회의를 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죠. 시장 예상은 지금 뭐 다음 달까지는 75 올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피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속도를 줄인다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시장 가정 아닙니까? 시장이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뭐 우리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예상의 횡보를 만약에 12월 달 회의까지 보여준다면 우리가 뭐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에 너무 희망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 미국이 계속 피봇을 할 것이다. 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희망사항인데 전혀 지금 미국의 그 현재 저 앨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 또 뉴스에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버냉키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전임 연준 의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파월이죠. 제가 아까 앨런이가 잘못 얘기했는데 파월도 그럼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노리고 계속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버냉키 회장이 받은 것은 그 과거 연준 의장 때의 어떤 역할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불황경제학의 1인자라고 불렸고 이 불황경제학에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왜 발생하는지 이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이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작년이 이제 뭐 노동과 관련된 쪽에 경제학상이 주어졌다면 이번에는 불황과 관련돼서 장기간 연구하신 분들에게 이제 공동 수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이 이번 위기를 잘 넘어간다고 해서 뭐 경제학상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분 제가 알기로 뭐 정치학 쪽에 박사학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경제학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버냉키 의장이 불황 전문가로서 과연 2008년도 위기를 잘 대응했는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 대응한 것 같지만 그때부터 시작했던 소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의 반작용이 지금까지 벌써 10년이 넘게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때 테이퍼링을 제대로 못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거품에 거품을 붙여서 이제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이분이 대응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파월 의장이 전부 키워놓은 거품이라기보다는 2009년도 위기 때부터 잉태된 이 연준의 소위 연준 푸시 결국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금리 상승으로 이 충격이 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주시장 관련주들의 투자 의견은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금융주들이 상대 강도가 좋았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전반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금융주들이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원래 여기 이제 코스피를 추가했어야 되는데 코스피를 추가하면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주는 굉장히 잘 버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벤치마크 대비해서 선방했느냐를 따지면
선방한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주들이 과연 시장 대비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느냐? 보여줬습니다 이미.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bp를 앞으로 올린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 증권주는 힘들 거고 왜냐하면 채권 손실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증권주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지만 은행주라든지 대형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한 그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거냐? 일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금융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은행주, 그 우량 은행주나 아니면 그렇죠. 지금 뭐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같은 대형 보험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없으신 분들이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일부 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배당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 데다가 현재 시장이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면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에서 움직인다면 소위 재무 리스크가 없는 그런 금융주들은 배당 메리트로 인해서 시장 대비 선방할 수는 있고 나중에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예 없으신 분들은 뭐 소량 정도를 분할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아까 저 너무 파월 얘기를 세게 말씀드렸더니 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 정치학 박사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뭐 관심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경제학 이 노벨 경제학상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를 상당히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이번에 그 타신 걸 계기로 네네. 한 몇십 년치를 제가 다 찾아봤더니 그 경제학상 주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복불복인 것 같아요.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그 보험주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보험주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보험주는 좀 그 뭐라 그럴까 손익이 좀 이렇게 개선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기 보험일 경우에 네. 특히 생명보험 같은 장기 보험일 경우에는 예정이율이 과거에 높을 때 팔아놨던 상품들이 그동안 저금리가 되면서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그 손익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좀 복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김종유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상당히 좀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좀 이 잉글랜드가 문제예요. 잉글랜드.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네. 여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아하. 예? 이 트러스 총리요? 네. 이 여자분이 뭐 갑자기 감세책을 내놔갖고 막 전 세계가 막 맞아요. 지금 뭐 금융시장이 이거 영국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영란은행이 뭐 국채 매입해서 뭐 돈 푼다고 해서 막 이분들은 막 나 영국이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영국이 가장 빠르게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올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긴축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영국 경제가 최근에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재무성 쪽에서 정책을 내놓은 게 감세안을 내놨죠. 이제 과거에 이제 대처 향기를 풍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연기금이 갖고 있는 국채가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국채에 마진콜이 오다 보니까 이걸 일부 이제 손실을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구나라고 그 영란은행에서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리고 있던 영란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해 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채가 계속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연기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미래 연기금이 손실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영국 자산에 대한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러면 영국의 그 신용 등급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감하게 그 영란은행 쪽에서 국채 매입을 해줘서 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4.5를 찍었던 영국 10년물 국채 길트 금리가 네. 빠르게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영국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이 이번 달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또 대책들이 막 나왔어요. 원래 50억 달러씩 사던 거 뭐 100억 파운드씩 사겠다면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정책이 끝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시장에서 못 믿는 거죠. 결국 영국 영란은행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과 이렇게 뭔가 계속 엇갈리는 정책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다시 4.47을 기록하면서 전고점을 위협하는 정도의 길트 금리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영국이 정말로 나락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쉽사리 말씀드리긴 어렵고 IMF 쪽에서 도와주거나 뭐 미국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영국이 나라가 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영국이라고 하는 비교적 사이즈가 큰 G7 국가가
정책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끼어들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전혀 반가운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피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가격의 하락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이 이슈가 2008년도를 반복할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 이슈가 생겼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저는 자산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석적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완전 브렉시트에서 이제 EU에서 탈퇴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게 그 개인적으로 여기 우리 질문이 없어요, 사실은. 그 자신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영국의 뭐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현지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네. 제가 뭐 친구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영어 잘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 영국에 있는 그 한국 친구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영국인들의 자존심, 그 젊은 세대들 말고 약간 윗세대들의 그 꼰대들. 그레이트 브리튼에 대한 그 향수와 자존심은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 자체가 과거 그 EU라고 하는 곳에 묶여서 소위 독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자극한 보리스 총리가 네, 그렇죠. 선거에서 이긴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브렉시트 그 선거 때도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게 이겼던 것은 세대별로 굉장히 나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 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 많은 취업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리니까 사람이 유입되지 않고 노동력 자체는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조업 기반이 약한 영국이 이렇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영국인들의 자존심은 과연 꺾일 것이냐? 저는 경제가 아마 더 심하게 흔들리거나 하면 아마 자존심을 꺾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뭐 다시 이유로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다고 뭔가 스스로 타겟책을 마련해낼 만한 내부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작아 보입니다. 그 희망의 씨앗을 봤던 건 한 2, 3년 전에 런던에 나타났던 그 벤처 캐피탈 분위기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런던의 벤처 캐피탈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혁신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기대 자체도 최근에 뭐 전쟁이라든지 인플레 과정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영국은 자체 경쟁력이 없는 가운데 브렉시트를 단행함으로써 현재 금융시장으로 먹고 살았던 서비스 시장으로 먹고 살았던 영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안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 대처가 해결했던 영국병을 지금 총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국 얘기를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그 영국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자존심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어서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자원이 없고 인적 자원이잖아요. 인적 자원 갖고 뭐 기술 개발하고 맞아요. 뭐 이런 거 갖고 살아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볼 때는 영국하고 좀 영국의 이런 사례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네. 축구 잘하는 거 지키겠다고 하다가 지금 네. 경제가 망가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 캐피탈 붐이 살아날 듯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경제의 중심지가 더 다시 부흥될 만한 분위기에서 좀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냐면 영국에서 특허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전 세계 인재가 글로 모여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어지고 또 꼰대 세대들은 네. 계속 그 자부심만 얘기하고 있고 그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오픈 마인드로 살았던 그 분들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네.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럼 우리 영국발 금융위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일단 위험 요소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그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와 CDS인데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CDS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바닥 깊은 줄 모르고 빠지고 있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의 주요 은행들, 그 문제가 된다는 이탈리아 국가의 유니크레딧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의 3대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BNP 파리바를 포함한 UBS 같은 뭐 투자은행들, 상업은행들 전체적으로 주가를 다 살펴봐도 유럽의 스톡스 600보다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어떤 유럽의 위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분명히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망하면 그럼 예전처럼 속절없이 다 무너질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융위기를 2009년, 10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예전보다는 충당금을 많이 쌓아뒀고 그때 2009년도의 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있는 위험의 끝이 어디냐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폭락이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손실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헬리콥터 밴이 대량의 돈을 쏟아부었다가 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그때부터 이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팬데믹 얼마나 위기일지 모르니까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그렇게 그렇죠. 많은 돈을 쏟아부은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큰 위기가 아니었는데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굉장히 성장주들이 크게 붙었다가 이렇게 크게 빠지고 네. 있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현재 CS발 위기가 크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무너지면 일정 부분의 충격은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영국의 3대 은행, 바클레이즈, HSBC, 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 은행의 그 부실 자산의 흐름을 쭉 보면 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부실 자산이. 그래서 영국의 위기가 지금 뭐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가 뭔가 공격적으로 자산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우리가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만약에 플러스 중국이 붙으면 네. 그때는 이제 아마겟돈으로 갈 수 있는 아유. 거죠. 그래서 어이구. 지금 중국은 아마도 이제 이번 당대회가 끝나면 양적 완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국이 먼저 살아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유럽 쪽도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만약에 중국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위안화를 더 위로 날리면 원화가 더 위로 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최소한 중립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은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좀 저도 생각나는 게 네. 중국 그 양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양적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좀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버냉키가 그 인터뷰한 거에 보면 2008년 9년에 그 금융위기하고 지금의 위기하고는 좀 다르다. 2008년 9년에는 그 대출에 대한 그 부실에 대한 게 확실했고 이번에는 외적인 영향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쭙고 싶은 게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중국 양해가 되었고 만약 중국이 이제 만약에 왕자가 완화돼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좀 하는데 중국 경제 양적 완화도 경제 살리려면 지금 일단 저거부터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입국부터? 지금 보시면 일본 지금 오늘부터 이제 저기 저거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그 지금 저 천 몇 프로가 지금 막 그 예약이 지금 몰렸다는 거 제가 지금 12월에 가려고 지금 막 잡아보니까 주말에 2박 3일 그냥 잠깐 갔다 오는데 45만 원이야. 비행값이 최고 싼 게.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을 좀 시청자들한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그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 중국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런데 지금의 이 봉쇄령 자체에 대한 해제는 아마도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회 이후로는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당대회 전까지, 그러니까 시진핑의 3기 집권을 완성하기 전까지 뭔가 이슈가 터져서 그 코로나 이슈로 그 이슈를 덮는 것 자체를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서 발생하면 건물 전체를 봉쇄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행태가 아직도 네. 중국에서 그쵸. 벌어지고 있는 네. 거고요. 다만 당대회 이후에도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제가 보기엔 중국 내에서도 반발이 생각보다 작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진핑의 3기 등극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국민들도 일정 부분 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 저는 아마도 적어도 국내 노선은 열 가능성, 그 다음에 국외로도 서서히 이제 열 가능성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그 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2009년도의 위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CDS의 확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베어 스턴스가 처음 무너지고 그다음에 리만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소위 CDS의 뒤에 묶여 있는 ABCP라든지 구조화 금융이 어디까지 묶여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너무 겁을 냈던 것인데 지금은 이런 구조화 금융이 예전보다는 비교적 클린하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파생 상품 관련된 충당금 자체를 워낙 강도 높게 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와는 조금 위기가 분명히 좀 다른 것은 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금리가 제로 수준에서 3, 4%까지 가게 되면 소위 취약지구의 변동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취약지구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자비를 과연 연준이라든지 각국 중앙은행이 베풀 것이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구, 재무가 불안한 종목들 이런 그 채권이라든지 주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배제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서민들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구를 위해서 자비를 베푼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국가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뭐 이런 결수도 있는데 세계 경제를 놓고 보면 국가 경제를 놓고 보면 서민층이거든요. 그래서 서민층을 어떻게 보호하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영국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독일도 DLF 때문에 한번 우리 그 저축 파생포 들어가셨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한번 코피형 딱 터지고 나왔어요. 영국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죠? 아직은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HSBC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주요 은행들의 뭐 주가가 심하게 급하게 떨어지면서 뭐 변동성을 야기하는 그런 국면이었다면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종목군들은 뭐 실적이 부진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다만 영국 국채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영국 국채 시장이 작은 시장도 아니고 여기에다 최근에 거의 100조가량을 투자했는데 만약 이게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당분간 영국은행에서도 쉽게 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IMF를 부를 수밖에 없고 영국은 과거에 IMF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영국도 IMF에 덫에 빠지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과거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헤지펀드의 노름에 파운드화가 놀아난 적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중립 정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쭐게요. 자, 영국이 그렇다면 지금 가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영국이 IMF도 불렀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까 트러스 총리요? 이분 여자분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정치에 영향을 받는 게 이게 지금 경제 상황하고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아주 밀접한 그러니까 경제에 정치가 끼어드는 순간 예측 불가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기 총선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인가요? 그 이하로 그렇죠. 이제 내려가면 아마 조기 총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조기 총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노동당으로 가게 된다. 근데 노동당이 예를 들어서 정책을 다 뒤집는다. 뭐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바뀌었을 때 확 뒤집으면 그러면 또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이슈를 둘러싸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복잡 미묘한 유럽의 관계들. 그다음에 지금 이란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의 또 미국과의 미묘한 관계들.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미국도 중간 선거 끝나고 10월 달에 중국이 선거 끝났을 때 양쪽이 또 무역 분쟁의 텐션을 끌어올릴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정치가 경제에 끼어들면서 나타날 변동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중립 정도의 포지션,
현금을 적어도 50%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 이미 주식이 30-40% 빠졌는데 여기서 현금을 마련하라고 저한테 분명히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전략의 기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만약에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 60%가 되면 어떻게 그렇죠. 대응하죠? 네. 그때는 더 대응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각자의 포지션이라든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현금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있어야 향후 시장이 뭐 반등을 하던 추가 하락을 하던 여러 방향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니까 네. 전체를 뭐 손절하시기보다는 뭐 종목별로 혹은 뭐 포지션별로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줄여서 일단 현금을 적어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래를 대응하는 데는 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금 확보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13일에 CPI 발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참 변수가 많은 이번 주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의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전략의 기본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당장 내일 아침에 도망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죠. 네. 지금 수출 물가에서 수입 물가를 뺀 부분이 일단은 터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차가 있겠지만 물가도 정점이 지나거나 정점이 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죠. 적어도 수입 물가 쪽에서는. 그러고 지금 원달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역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00원도 뚫고 1,500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무역 수지 자체는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역 수지 자체는 축반전이 조금씩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 적자 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금리 올리고 무역 수지에서 일단 적자를 줄이는 단계로 가게 되면 원화 약세 요인 중에서 두 가지가 둔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원화가 약세로 간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발생한 두 가지 요인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을 눌렀던 가장 큰 거시 지표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유가와 환율인데 유가는 뭐 여기서 뭐 급등하지 않는 이상 뭐 추가적인 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축반전을 하거나 일정 부분 속도를 줄이기만 해도 일정 부분 우리가 반등을 좀 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하나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ETF의 스타일별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가치 ETF가 제일 금액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 쪽은 계속 빠지고 있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경기 방어 섹터 같은 것들이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치주하고 경기 방어주만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 결국은 추가 하락하면서 PBR 한 배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하니까 스타일별로는 배당주, 가치주, 방어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은 틀리다.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밸류하고 실적을 모두 보면서 매력적인 종목군들을 따로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스타일별로 어떤 스타일을 골라서 이 스타일의 종목을 사는 것은 저는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성장주 내에서도 충분히 빠져서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사야 될 것이고요. 가치주 내에서도 실적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거나 최근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워낙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익절을 통해서 수익을 확정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뭐라고요? 같은 스타일 내에서도 밸류가 좀 다르게. 아까 보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오늘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치호의 이슈픽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일 전문위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와 또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증시 출발 코인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리라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